중국도 망해가고 일본도 망해가고 한국도 망해가면 아시아는 다 같이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가요? 셋 다 망하면은 동아시아는 개박살입니다. 동아시아 이끄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끼케야 대만 이 정도일 텐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점점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만은 자본주의인데, 그래도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게, 대만은 중국이랑 수교를 하게 되면 대만이 차단을 하죠. 근데 자본주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대만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 중국 시장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네, 그래서 비교가 안 될 테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한중일 요 세 나라가 핵심인데, 셋 다 망해가면 다 같이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중일 중에서 아시아 경기 침체가 오면요, 가장 위험한 나라는 저는 단언컨대 한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본은요 더 침체될 요소가 적다. 일본은 그전에 워낙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우리나라보다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가는 이유, 일본은 원래 침체였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다 침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침체는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나 이런 자산 거품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부동산 상승 시기, 여기 보시면요, 빚으로 지은 집 저자의 한국 가계부채 섬뜩한 경고, 이런 기사인데 서브프라임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더라.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시작되면서 가계의 DSR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가계부채 비율은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여기서 요만큼 갔다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만큼 간 거니까 가계 자체적으로 느끼는 DSR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vs 중국을 했을 때 거품 상승 속도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기서 거기. 근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부담, 현재 가계 부담이죠. 가계 부담은요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보다 우위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중국은 거품도 쌓였지만 성장 가능성이 적어도 한국보다는 크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2만큼 컸고 그래서 GDP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거는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중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성장이 멈춘 국가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일부 기업들, 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굉장히 뭐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서 뭐 LED 기술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서 뭐 독보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멈췄다. 이것을 가장 크게 증명해 주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랑 고령화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성장이 멈추는 거고,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부터 줄었냐 라고 하면 2015년부터 줄었습니다. 2015년부터 줄었으면은 그 전에 한 20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는 소리죠. 그 20년 전에 터진 게 뭐예요? IMF. 그러니까 IMF 때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성장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가계부채라는 건요 마약 같다 그랬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삭 늙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중독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독보적으로 높은 이유는 마약 중독이에요. 가계대출 유동성이라는 마약을 국가가 너무 많이 맞았다. 그 뽕을. 왜냐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가 힘들어 보이는 게 나타나는데,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가계 탓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과서에 그런 게 실려 있다니까? 국민의 과소비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과소비를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달러 고갈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느라고 대비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동아시아에 터졌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터진 게 IMF였지. 근데 그때부터 가계부채 뽕을 계속 맞았죠? 중독했어요? 빨리 늙었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무너지더라도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출산율이 줄어도요 중국은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들었는데 지금 급격히 줄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 줄어든 여파가 언제 나오느냐? 한 15년, 20년 후에 나오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있는 여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전부터 줄었던 여파들이. 2015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2020년 이때쯤에 출산율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죠. 그러면 한 2040년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그땐 역성장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거고요. 핵심은 수입 수출 요거보다 더 위험한 건요. 아시아권 외국인 신뢰도. 여기서 자금 유출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IMF 때 미국에서 94년부터 95년까지 금리 인상을 할 때 94년에 멕시코, 95년에 아르헨티나가 터지면서 이게 96년쯤에는 동남아시아로 번지고 이게 97년쯤에는 동아시아로 번져서 우리나라가 IMF 위기가 왔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미국에서 자금을 흡수할 때 동아시아권으로 번져서 근처에서 터지니까 우리나라까지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위험한 거. 지금은 아시아권에서는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이 터지면 그때는 중국도 아니었어요. 일본은 한참 전에 터졌고 태국 뭐 이런 데서 터졌는데도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예요. 왜? 아시아권에 자금을 넣어놓으면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아시아 중에 핵심인 중국이 터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망해요, 일본도 망해요, 한국도 망해가는데 한국이 진짜 망하는 시나리오가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리스크. 근데 미국 금리 인상보다 미국에서 자금 흡수할 때, 금리 동결을 해서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할 때랑 그때 미국 채권의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국 리스크. 이미 중국은 먼저 터졌어요. 이 중국 리스크 때문에 주변 나라로 번지게 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일본은 그거보다 덜합니다. 왜냐? 자금 유출이 일어났을 때 중국하고 일본은 버틸만 해요. 왜냐면 위안화도 지금 거의 준기축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고 엔화는 옛날부터 준기축통화였는데 원화는 그런 거 없음. 그러니까 한중인 중에서 한국이 제일 위험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낮춘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보다 좀 낮지만 기업부채나 국가부채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안 늘리기 위해서 가계부채로 키워놨으니까 문제는 그게 내수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탄탄해져야 된다? 내수경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했던 문구가 있어요. 글로벌 어스. 세계는 하나. 그러면은 저기 인건비 싼 나라에서는 1차 산업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2차, 3차 산업을 해서 고부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연동이 됐었는데 그걸 이끄는 미국에서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미쳤죠.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미치면서 세계적으로 한 게 뭐예요? 요즘에 글로벌어스란 말 그럴 때만 쓰잖아요. 유니세프 이런 데서만 쓰지 잘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는 하나 했는데 미국이 빵 터져버리니까 자산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내수 경기를 키우기 시작했고 내수 경기가 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다? 가계부채. 그래서 뭐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는 많이 보여드렸죠.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유럽 지역 GDP 대비 가계부채도 쭉 빠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더 집중을 하면서 디레버리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고다이다. 그런 거 없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국으로 계속 남았던 거고요. 내수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살아요.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죠? 내수는 코로나 전에도 좋지 않았다.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어요. 내수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요? 첫 번째, 부채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특히 부동산 자산에 거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산 사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그걸 갚느라고 계속 소득의 일부를 빼가지고 갚느라고 원리금이 많이 나가서 소비를 할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안 빌리고 집 안 사는 사람은 집 살려고 돈 모아야 되잖아요. 부일남 정태익 씨 같은 사람이 소득의 80%를 모아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산 사람은 소득의 80%를 모아서 집을 사는 거고 집을 산 사람은 그걸 원리금을 갚느라고 계속 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문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특히 내수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 내수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뽑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뽑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명퇴 이런 거 시키고 그런 걸 해요. 그러면은 그때 명퇴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요?
자영업을 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정년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내 자식들 지금 인제 대학교 들어가고 혹은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집 사느라 혹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자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근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그걸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배달업계까지 들어오니까 자영업자들은 돈은 못 벌어요. 경쟁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돈은 더 못 벌어. 거기에다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상가 임대료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수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잡아야 된다. 부동산부터 잡자. 내 집 마련, 내 목을 맬 정도로 진짜 소비를 안 해야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 국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집값, 그리고 건물주도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벌어가서 서로 어느 정도 윈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가 가격,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터지면 우리나라가 왜 위험할까요? IMF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위험했다고 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왜 그렇게 박살이 났을까요? 세계적으로 박살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났고요.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난 걸로 뭘로 떠받쳤냐? 가계부채로 떠받쳤어요. 코로나 청구서가 날라오죠.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코로나 청구서가 날라온다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구서가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날라온 청구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터지면 진짜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트하우스는 뭐 맨날 부정적이네.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게 뭐 있는데? 미국, 유럽 GDP 대비 가계부채 다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늘리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 때문에 건물주도 자영업자도 돈 못 버는 상황에서 소비까지 감퇴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내수가 안 돌아가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첫 번째는 나 같은 미래, 나보다 더 심각한 미래를 맞이할까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애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디레버리징하고 부동산 가격 정상화 돼가지고 양극화 줄이지 않는 이상은 나라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거품이 낀 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제일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빚으로 지은 집 저자 그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알탕 먹다가 뇌를 고니로 교체를 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수입 수출 어려워지는 것도 핵심이지만 수입 수출 어려워지는 거 타격 수출 중진국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 더 크게 받을 겁니다. 일본도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죠. 일본은 근데 워낙 원래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때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단언컨대 우리나라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요, 아시아 경제 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위기가 IMF처럼 막 대기업들이 막 다 무너진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련이 더 크게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큰 게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